남자 1명에 여자 여러 명. 일본의 어떤 영상물들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인데 생각해보면 이 일부 다처제 제도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왕들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골라서 첩으로 삼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럼 본처가 있는 집안에 들어온 이 첩들, 이 친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막 본처한테 뚜까 맞고 서글프게 울고 막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조선시대 첩들의 삶 편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 제도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1명인 결혼, 즉 일부 1처제인데요. 그런데 중동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직도 한 남성이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부 다처제라고 하죠. 실제로 부자 중에 부자, 만수르도 부인이 2명이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부인을 여러 명 두는 일부 다처제의 경우가 더러 존재했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 조선시대의 혼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부 1처제였다는 것. 아니, 왕이 데리고 있던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양반들만 해도 부인이 개 많았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냐. 자, 일단은 진정들 하시고 이름상은 일부 1처제였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처, 즉 부인은 1명, 그리고 이후에 첩을 많이 들이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부인들도 마찬가지로 왕비 말고는 다 후궁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양반들도 본처 외에 나머지 부인은 다 첩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일부 다처제랑 조선시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 1처제는 뭐가 다른 걸까요? 결정적으로 부인들의 지위가 다릅니다. 일부 다처제의 경우에는 모든 부인들의 지위가 똑같은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부인, 즉 본처보다 첩들의 지위가 훨씬 낮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똑같은 부인인데 조선시대의 첩들은 왜 지위가 낮았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 건국 후인 1413년에 제정한 법 때문인데, 당시 태종이 그 부인이 있는데도 또 부인을 얻으려는 놈, 그 놈의 새끼들 못하게 막아버려. 야야, 근데 본처로 드리는 건 안 돼도 첩으로 드리는 건 허용하라고 해라. 대신 그 첩들이 못 깨기게 아예 선 딱 그어버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모든 부인들이 첩이 된 것이죠. 이후 첩이 본처보다 확실히 아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정부 역시 첩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관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를 버리면 처벌했지만 첩을 버리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는 안 돼도 첩은 힘들면 갖다 버려도 됐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에서 첩은 남편의 사랑이 식으면 거의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그래도 첩이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조금 처지가 나아졌는데, 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함부로 갖다 버리진 못한 거지. 근데 사실 이 첩을 들이는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본처와 남편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딴 여자를 데려오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아? 아이고, 그래 우리 사이좋게 나눠서 사랑하자. 어떻게 5대5든 6대4든 7 이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이 재산 상속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 첩을 많이 둘 정도면은 돈도 꽤나 있는 집안일 텐데 그거 나눠 갖는다라는 게 좋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이 첩이 처에게 복종하게, 즉 도계자 받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아무리 첩들이 처를 받들어도 이 처가 그냥 첩을 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처한테도 첩한테 적당히 해라, 질투 적당히 하고 앵간히 살자, 이러면서 질서를 유지했다고 하죠. 자,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된다 하지 진짜 이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지. 실제로는 첩을 둔 집안들에서 대부분 분란이 일어났다고 하고, 실제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하죠. 특히 여종 출신이 첩이 되면은 레전드급 사건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아니 종렬이 감히 내 남편을 탐해? 아, 나 열받네. 전현 당장 담가버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본처가 첩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 이렇게 본처에게 극심한 시달림을 당하던 첩은 남편이 죽었을 때 더한 일을 당해야 했는데 친척 집에 보내기도 했고, 노비 출신이면 다시 노비처럼 부려먹기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막장이 심한 가정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몰래 갖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첩의 대우가 정말 쓰레기였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거는 차별이란 차별은 다 하면서 이 가족의 의무는 법으로 지어야 한다 라는 건데, 자자 첩들은 들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힘들다고 남편 욕하면 큰일 나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뒤져요. 그리고 혹시 도망가면 잡아서 담가버리니까 기억하고. 여기서 더 미친 건 남편이 만약에 첩 말고 처를 버린다? 아니면 학대를 한다? 그럼 이 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같이 좆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왜 남편이 지랄을 했는데 얘가 당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첩은 이렇게 심하게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이 자식들, 첩의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자, 홍길동전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쟤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네, 이 말 그대로 차별 계속 받으면서 사람같이 못 살았다고 합니다. 일단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서자와 얼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어머니 신분이 양민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라고 해서 대놓고 차별을 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더 빡치는 거, 얘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회적으로 더 성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실제로 1415년 서울의 과거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서울 금고법이 제정되며 실질적으로 출세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사회 진출도 하기 힘든데 거기다 재산 상속 받을 때도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산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제외가 됐다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관습이냐 집안마다 다른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국법으로 정해져 있던 건데 서자는 7분의 1만 상속을 받아야 했고 얼자는 10분의 1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아들에게는 허용되는 거고 딸은 이거보다 더 기구했어. 운명이 바로 어머니와 똑같이 대부분이 첩이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본체의 아들이 첩의 딸들을 겁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뭐 이런 일을 겪고도 어디다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냥 참고 버텨야 했던 거야. 그럼 이렇게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유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조선시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첩을 좀 장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나 남성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죠. 첩도 없는 사내들은 사내도 아니지 돈이든 뭐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첩을 얻을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여성들은 이 첩제도를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뭐 좀 낮긴 해도 하루아침에 양반 부인이 되는 거이긴 하니까 신분 상승도 맞고 사실 좀 힘들어도 밥은 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들과는 별개로 양반들이 첩을 얻은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양반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부인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인이 없으니까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명색이 양반인데 집안일을 자기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첩을 얻어버리는 거지. 자 근데 뭐 이건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고 진짜 솔직히 남자들이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 뭐긴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색이 목적이었죠. 그렇다고 양반들이 다른 여자랑 많이 자고 싶어서 첩을 들였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양이 빠지니까 공식적인 이유로는 자손을 많이 얻기 위함이다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거지. 근데 저 변명도 말이 안 되는 게 첩의 자식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으니까 뭐 진짜 변명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축첩제가 사라져 차별 받을 일 없는 오늘날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